서기 1405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함대가 명나라의 수도 남경에서 출항했습니다. 전장 100m에 육박하는 거대한 보선들이 수백 척 건조되어 27,000여 명의 선원들이 모집! 이슬람교도 출신 제독 정화의 지휘 아래 인도양을 순방하며 명나라의 위엄을 널리 알렸지요. 1405년의 첫 출항 이후 이 대항해는 30여 년간 총 7차례에 걸쳐 계속됐고, 동남아시아의 섬들은 물론 인도와 스리랑카, 아라비아의 메카, 심지어는 동아프리카의 케냐까지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모든 세계가 중화 황제의 보선들을 영접했습니다. 수많은 해외 사절들과 진귀한 물건들이 보선을 타고 함께 돌아왔으며 전 세계 해상의 나라들이 명나라의 조공국이 됐죠. 그러나 원정의 지휘자였던 정화가 마지막 7번째 항해길에 죽고 이후 명나라는 이 대원정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대부들에 의해 항해 기록이 말살당하고 조선공들과 선원들은 숨어 살게 됐으며 거대한 보선들은 부두에 방치되어 천천히 썩어갔죠. 반면 정화의 마지막 항해 이후 약 60여 년 뒤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의 유럽인들은 빈약하고 빠듯한 예산으로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와 인도 항로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선택은 거대한 스노우볼이 되어 훗날 서구와 중국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고요. 중국인들은 그렇게 강력한 힘과 항해 기술을 가졌었음에도 왜 바다를 포기했을까요? 어째서 중국사에는 더 이상의 해상 원정 제2의 정화가 등장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땅의 종족이자 강의 종족입니다. 내륙 지방에서 거대한 강을 끼고 모여 살며 그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는 것, 그것이 고대로부터 중국인들이 생각한 옳게 된 삶이자 옳게 된 사회였으며 또한 옳게 된 경제였죠. 중국의 근본인 황하 문명은 그렇게 황하 중류의 황토고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완전 고대 청동기 시대 초기에 황하 하류의 중원 지역은 아직 열대우림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건조한 이쪽 고원지대에서 문명이 발생했던 거예요. 중원은 주나라 시대 청동기가 완전히 보급되고 나서부터 점차 황하 하류까지 경작지가 확대되면서 형성됐고요. 그래서 고대의 중국인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내륙 지향적이었습니다. 기원 전후에 존재했던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내륙의 고원 분지지대가 핵심 지역이었어요. 춘추 전국시대 이후로 태항산맥 넘어 이쪽 핵심 지역을 관중이라고 불렀거든요. 험난한 협곡과 난공불락의 관문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관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농업 생산력과 방어력에서 원탑이었던 것은 물론 서북쪽의 사막을 통해서는 실크로드와도 이어지는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했죠. 이렇게 고대시대 중국의 심장부였던 관중과 하류의 중원을 합쳐 오늘날 화북이라고 합니다. 남쪽의 회수 넘어 즉 장강 유역의 강남 지방은 진나라나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열대우림이 남아있는 깡촌 지역이었고요. 그러나 한나라가 망하고 삼국시대, 5호 16국 시대를 거치면서 화북은 북방 이민족들의 침투와 오랜 전란으로 황폐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란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습지를 간척하고 열대우림을 밀어내면서 오히려 강남의 생산력은 떡상, 쌀이 펑펑 쏟아지는 꿀땅으로 변했죠. 때문에 서기 6세기 400여 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수나라의 수도는 장안, 여전히 관중 지방에 짱 박혀 있었는데 세금은 대부분 강남에서 나와요. 거기다 이제는 이민족들을 상대로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북쪽에서 오고요.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삼각구도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해결한 건 수나라의 2대 황제 양제였습니다. 그 답은 바로 대운하! 지극히 중국스러운 아이디어였죠. 동서로 뻗은 산맥이 없다? 그럼 만리장성을 쌓는다.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없다? 그러면 대운하를 만든다. 이 공사의 후유증으로 수나라는 40년 만에 멸망해버리지만 직후에 들어선 당나라는 이걸 이어받아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때의 대운하는 당시 기술의 한계로 쭉 뻗은 직선 대신 대각선으로 뚫은 형태
상태였는데요. 어차피 중심지가 서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죠. 그렇게 당나라 시기부터 대운하는 중국의 경제를 하드캐리하며 그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의 내륙 지방은 지속된 사막화와 생산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적 중심지로 남을 수 있었어요. 당나라 이후 들어선 송나라가 관중 지방을 벗어나 동쪽의 개봉부에 도읍을 했지만 여기도 결국 황하와 대운하의 합류 지점이라서 어디까지나 내륙 도시였고요. 덕분에 전 세계적인 해양 무역이 활발해진 서기 11세기에도 송나라는 해안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대외 무역과 강남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대륙 깊숙한 곳까지 배달받으면서 편안하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송나라는 경제나 문화 면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였던 반면 군사적으로는 북방 이민족들에게 매일같이 얻어터지는 안타까운 신세였습니다. 왕조의 시작부터 관중의 고원지대와 만리장성 끄트머리의 연운 16주를 빼앗긴 상태, 말하자면 찻대고 pot된 상태로 게임한 꼴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송나라는 결국 여진족에게 화북지방을, 몽골족에게 대륙 전체를 빼앗기며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륙지방은 다시 한번 황폐화되고 수나라 때부터 사용하던 대운하 역시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또 다른 격변이 일어납니다.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과 원나라를 세운 몽골인들이 내륙의 관중지방 대신 자기네들 고향이랑 가까운 연운 16주의 본진을 차렸거든요. 이때 수도로 삼았던 게 바로 대도라는 도시였는데 이게 다름 아닌 오늘날의 북경이에요. 내륙지방의 중요성은 떡락했고 수도는 북동쪽 해안지방에 있는 상태. 그래서 원나라는 남송을 정복한 1279년부터 바다를 통해 세금을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부분 운하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서 이용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바다 쪽이 효율이 훨씬 높았죠.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안 하던 짓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해적들이 창궐을 한다. 지상 최강의 제국 원나라가 세금을 운반하는데 군침이 싹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네 유목민이에요. 바다를 관리해 본 적이 없는 녀석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외구, 원구 뭐 이런 애들이 활개치고 관리들은 얘네랑 붙어먹으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죠. 나라의 근간인 세금이 이렇게 줄줄 셀 정도였으니 뭐 다른 건 안 봐도 유튜브죠. 원나라는 결국 100년도 안 돼 남쪽에서 일어난 명나라에게 탈탈 털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1368년 원나라의 수도 대도가 함락되고 명나라는 중국 전체를 수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쪽에는 몽골의 잔당이, 남쪽에는 왜구들이 득실거렸고 사회는 개판이었어요.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우선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농촌 사회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합니다. 때문에 만리장성을 보수하며 북방 방비에 모든 힘을 쏟는 한편 바다에는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 즉 해금령을 때려버렸죠. 바다에 나가지도 말고 바다에서 오는 놈들이랑 내통하지도 말라는 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조 주원장이 죽으면서 명나라는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수도 남경이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만큼 주원장은 황태자인 첫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전부 북쪽의 변경지대로 보내서 번왕으로 임명했는데요. 군권까지 쥐어줄 테니까 몽골의 잔당들이랑 알아서 전쟁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필 첫째가 일찍 죽으면서 황위를 그냥 손자가 다이렉트로 물려받아 버리거든요. 변방 나가 있는 삼촌들은 조카가 황제 되니까 배 아프죠. 근데 나한테 합법적인 군대가 있잖아. 결론은 반란이었습니다. 북경 지역의 번왕이었던 넷째 삼촌 주체가 남경까지 밀고 들어와 조카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황제로 앉아버려요. 그 인물이 바로 영락제, 정화의 원정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인물이죠. 적통이 아닌데도 무력으로 황위를 찬탈한 만큼 영락제는 실력으로 정당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밖으로 전쟁하러 다니면서 명나라의 방위를 안정시켰어요. 한족 황제 중에는 유일하게 고비 사막을 넘어 몽골의 본토까지 들어가 칼부림을 했고 남쪽으로는 베트남을, 동쪽으로는 대마도를 정벌해서 왜구들도 소탕했죠. 이때 이런 대외 원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게 다름 아닌 남해 원정이었습니다. 몽골에게 사이좋게
이렇게 짓밟혀서 지배당했던 유라시아 세계, 명나라가 원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고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올라섰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대외 과시용이었지 뭐 외국의 문물이 필요하다거나 해서 나간 게 아니었죠. 주변국들과 형성했던 조공 관계를 그냥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자 했을 뿐이었고, 그런 만큼 민간에는 여전히 해금령이 유지되어 한 발짝도 바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와중에 바다를 더 완벽하게 걸어 잠그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으니 다름 아닌 대운하 시즌2! 북방의 방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만큼 이번에는 항주에서부터 직선으로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이 새로운 대운하는 남해 원정이 한창이던 1415년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개통됐습니다. 대운하가 완공되자 강남지방의 거점 항주와 최대 요충지 북경이 직통으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영락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북경으로 천도를 해버렸다는 거. 남경에는 아직도 호로자식이라며 자기 욕하는 사대부들이 많은데 북경은 원래부터 자기가 번왕으로 다스리던 지역이라 내 편도 많고 편했거든요. 이제 구태여 해안으로 나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북쪽까지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으니 천도한다고 해서 반박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정화의 남해 원정도 완전히 중단돼서 다시는 재개되지 않았고요. 명나라는 이때부터 해안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모든 세금 운송을 대운하를 통해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만든 대운하는 너무 잘 만들어서 실제로 해안 운송만큼 효율이 나왔거든요. 이 운하는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경과 항주를 연결한다고 해서 경항대운하라고 불리죠. 그리고 경항대운하가 완공된 이때 유라시아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해운을 완전히 금지하고 운하의 개통을 축하하던 1415년 서유럽 끄트머리의 작은 나라 포르투갈이 지브롤터 해협 건너의 세우타를 정복하면서 대항해 시대의 조용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죠. 명나라는 건국 초부터 멸망할 때까지 북쪽으로는 유목민들과의 전쟁으로 남쪽으로는 왜구들과의 싸움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말기에는 무능한 황제들이 잇따라 등장. 결국 1644년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면서 멸망하고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들이 치고 들어와 중국 대륙을 접수하게 되죠. 그리고 만주족들은 자기들 본거지랑 가까운 북경에 자리 잡아 그대로 수도로 사용했고요. 만주족은 몽골과 마찬가지로 유목민 출신, 바다고 뭐고 당연히 별 관심 없었습니다. 때문에 명나라의 잔존 세력은 지금의 대만섬을 거점으로 해서 1680년까지 항전을 했는데요. 수군이 약했던 건국 초기의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짜증나죠. 그래서 그냥 천계령을 내리고 이제는 아예 해안가에서 사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버립니다. 널빤지 한 장이라도 바다에 띄우면 그냥 모가지 날아가는 거였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바다를 완전히 틀어막았는데도 나라가 잘 돌아가네. 강남에서부터 북경까지 대운하 고속도로가 뚫려 있으니까 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던 명나라 잔당들까지 다 소탕한 다음부터는 그냥 바다를 완전히 버리고 서쪽과 북쪽으로 무한 영토 확장에 돌입하며 전성기를 열었어요. 그리고 딱 이때쯤부터 유럽인들이 중국 앞바다까지 와서는 무역 좀 해달라고 징징대기 시작했는데요. 얘네들은 오고 가며 왜구도 토벌해주고 화포 기술 같은 것도 알려주고 하니까 쓸만했거든요. 그래서 북경이랑 멀리 있는 장강 이남의 항구 몇 곳을 통해 제한적으로 무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대운하로 꿀빨며 바다의 문을 걸어 잠근 동안 유럽은 무럭무럭 성장했고 19세기 중반 마침내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한 전세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수백 년간 벌어진 기술의 격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영국의 철갑선은 청나라의 해안 보화 함선들로는 흠집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영국은 청나라의 해안 도시들을 봉쇄하고 유유히 북경 앞바다까지 올라와서 협상을 요구했죠. 엥? 근데 이런데도 항복을 안 하네? 그렇습니다. 명나라 잔당들 상대할 때처럼 천계령 내려서 주민들 강제 이주시켜버리면 그만! 해안 까고 뭐고 알 바 아닌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하지만 영국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청나라의 약점이 뭔지 깨달은 영국은 그냥 북경에서 방향을 돌려 남하해 장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대운하의 경유지인 진강을 포격하기 시작했어요. 해안가가 쑥대밭이 되고 봉쇄를 당해도 당당하던 청나라가
진강이 함락되고 대운하가 인질로 잡히자 귀신같이 항복을 합니다. 여기가 마비되는 순간 북경은 그냥 북동쪽 구석탱이의 군사기지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대운하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였고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운하만 믿고 나라를 운영했던 그 세월들이 서구 열강의 성장과 침략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인들은 근본적으로 대륙적인 땅과 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땅의 생김새부터가 그래요. 서쪽과 북쪽의 광대한 배후지에서 어떤 위협이 닥쳐올지 모르는데 바다까지 신경 쓰기는 힘들었죠. 아편전쟁 이후로 굴욕의 한 세기를 보낸 중국인들은 이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0년 동안 땅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정화가 죽은 뒤 약 600년, 해양 세력들은 중국의 코앞까지 자리를 잡은 상태고요. 다가오는 미래, 뒤늦게 바다를 손에 넣으려는 중국은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